진성그룹의 60층 스카이 라운지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 따위는 없었. 모든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진성그룹의 총수 권지혁 대표에게 고정되어 있었. 그는 칠흑 같은 수트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방금 보고를 마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 김 이사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애써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규 AI 기반 물류 플랫폼 넥서스 프로젝트는 3분기 연속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술적 혁신성과 장기적 비전을 호소했지만 권지혁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 회의실의 공기가 폐부를 짓누를 듯 무거웠. 마침내 권지혁이 고개를 들었. 그의 눈은 날카롭게 벼려진 흑요석 같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 김 이사, 당신의 보고서는 희망사항이지 데이터 분석이 아니군. 넥서스 프로젝트의 현재 누적 손실액 1200억, 예상 손익분기점 3년 뒤 성공 확률 20% 미만. 그는 숫자를 나열할 때마다 마치 망치로 못을 박는 듯 정확했.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대표님, 하지만 기술적 잠재력을 고려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그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권지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김 이사의 목소리가 그대로 멎었. 시간 진성은 자선 단체가 아닐세. 김 이사가 이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했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덮어줄 방패가 되지 못해. 권지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 그는 마치 체스판에서 가치가 다한 말을 치우는 듯 무심하게 선언했. 넥서스 프로젝트 금일부로 전면 중단한다. 관련 인력은 구조조정팀으로 이관하고 김 이사는 대기 발령 조치하지. 대표님, 김 이사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권지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선 후였. 그것은 회의 종료를 의미했다. 이상. 그 두 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 다른 임원들은 감히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 권지혁은 그들의 복종을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윤 실장을 대동하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회의실 밖 전략기획팀 소속 신입 사원 한서연은 방금 출력한 따끈한 보고서 파일을 든 채 복도에 서 있었. 그녀는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려 윤 실장에게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었. 문이 열리고 창백하게 질린 임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저절로 숨을 죽였. 특히 마지막으로 비틀거리며 나오는 김 이사의 망연자실한 표정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한서연은 입사한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난 신입이었. 그녀가 아는 권지혁 대표는 언론에서 칭송하는 마이더스의 손, 혹은 최연소 천재 CEO라는 화려한 수식어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방금 그녀가 목격한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효율성과 절대적인 통제력으로 무장한 차가운 얼음의 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파일을 꽉 움켜쥐었. 권지혁이 윤 실장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으며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복도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 한서연은 재빨리 옆으로 비켜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 수고하십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 권지혁의 시선은 그녀를 스치지도 않고 지나갔. 그는 오직 윤 실장에게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지시할 뿐이었. 그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야 한서연은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 심장이 방망이질 쳤다. 저런 사람이 바로
자신의 최고 상사라니. 그녀는 이곳 진성그룹에서 반드시 실력을 인정받고 살아남아야 했. 돌아가신 오빠와의 약속, 그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했. 하지만 방금 목격한 냉혹함은 그녀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기묘한 승부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친 한서연은 무거운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이라 로비는 한산했다. 그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 그녀는 안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텅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엘리베이터 안에는 단 한 사람, 권지혁 대표가 타고 있었. 그는 여전히 아침과 똑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순간적으로 계단을 이용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 뒤였다. 그녀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했. 안녕히 가십시오.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녀는 최대한 구석으로부터 1층 버튼을 누르고는 숨을 참았.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 오직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들려올 뿐이었. 한서연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숫자만 쳐다봤. 권지혁의 존재감은 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그녀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긴장되었. 권지혁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듯 보였.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 한서연, 전략기획팀 신입, 입사평가 상위 1%. 그는 보고서에서 그녀의 이름을 본 기억이 났.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붙어 있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리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한서준, 그의 여동생. 권지혁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는 서준의 장례식장에서 멀리서 흐느끼던 교복 차림의 소녀를 기억했다. 저렇게 컸나. 저런 무표정한 얼굴로 그는 흘끗 서연의 모습을 거울 반사로 살폈. 긴장으로 굳어있는 어깨, 서류 가방을 꽉 쥔 하얀 손, 오빠를 쏙 빼닮은 고집스러운 눈매가 피곤에 지쳐 있었다. 그때 긴장한 탓인지 한서연이 서류 가방을 고쳐 매려다 손에 들고 있던 사원증 케이스를 놓치고 말았. 탁하는 소리와 함께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 꽂혀 있던 몇 장의 메모지가 흩어졌. 한서연은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몸을 숙였. 그녀는 허둥지둥 메모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 그녀가 마지막 한 장을 주우려 손을 뻗었을 때 잘 닦인 검은색 구두한 켤레가 시야에 들어왔. 그리고 길고 흰 손가락이 그녀보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메모지를 집어들었. 한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 권지혁 대표가 몸을 숙여 그녀의 메모지를 주어준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굳어버렸. 권지혁은 구겨진 메모지를 펴서 잠시 들여다보았. 그것은 서연이 오늘 제출했던 보고서의 요약본인 듯했. 그는 무심한 듯 메모지를 그녀에게 건넸. 한서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낮 회의 때와는 사뭇 달랐다.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있던 얼음장 같은 날카로움은 사라져 있었다. 이 보고서 양식, 비효율적이군. 그가 툭 던지듯 말했.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 신입사원의 보고서에 오류라도 있었던 걸. 그녀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 다음부터는 J델타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파일당 10분은 절약할 수 있을 테니. 권지혁이 무표정하게 덧붙였.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조언이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 그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회의실에서 기미사를 쏘아보던 그 눈빛이 아니었. 조금 더 집중된 시선이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서연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때 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스르르 열렸. 권지혁은 먼저 내릴 생각도 않고 그녀를 잠시 더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다시 열렸. 아주 희미하고 낮은 목소리였. 그리고 책상 위에 보안 카드 놓고 왔더군. 서연의 눈이 커졌. 어떻게 알았지? 윤 실장이 챙겨서 로비 데스크에 맡겨뒀으니 찾아가도록. 다시는 잊어버리지 마.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엘리베이터에서 성큼성큼 걸어나갔. 검은색 코트 자락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 한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남아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냉혹한 얼음의 왕이 자신의 떨어진 메모를 주워주고 비효율적인 보고서, 양식을 지적해주고 심지어 그녀가 보안 카드를 잊고 온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로비 데스크로 걸어가며 아까 그가 건네준 메모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종이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차가운 향수 냄새가 나는 듯했다. 낮에는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가차없이 날려버리던 그가 왜 일개 신입사원인 자신에게는 이런 사소한 친절을 베푼 걸까? 한서연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 깊은 혼란에 빠진 채 진성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나섰.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은 진성그룹이 터뜨린 폭탄으로 인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 진성홀딩스가 차세대 바이오 기업 미래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업계는 즉각적인 충격에 빠졌다. 미래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획기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부채와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모니터로 시장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래바이오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일제히 권지혁의 승부수에 대해 떠들어댔다. 죽은 기업도 살려내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찬사와 시체마저 탐하는 냉혈한 포식자라는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다. 권지혁은 그 어떤 기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게 미래바이오는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자신의 오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미래바이오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왔으며 지금이 헐값에 인수할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자신뿐만은 아닐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전원 비상. 오늘부로 미래바이오 인수 TF팀을 가동한다. 박 팀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 한서연 역시 긴급 호출을 받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입사 3개월 만에 그룹의 사활이 걸린 M&A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이다. 박 팀장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업무를 배분했. 한서연 씨, 김 대리와 함께 재무실사 파트를 맡아줘. 미래바이오 측에서 넘겨받을 자료가 산더미 같을 거야.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훑어봐. 우리가 놓치는 작은 숫자 하나가 수천억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서연은 긴장 속에서도 묘한 흥분을 느꼈. 이것은 기회였. 어젯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냉혹한 CEO.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였.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미래바이오의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에 파묻혔. 한편 진성그룹의 발표는 여의도를 넘어
강남의 한 거대한 빌딩에도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켰. 태아그룹의 회장실. 육중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있던 박태준 회장이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껐다. 감히 권지혁, 그 건방진 놈이 내 영역에 발을 들여. 그의 탁한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 박태준 회장은 재계에서 불도저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정경유착과 거친 자금력, 그리고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태아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았. 그는 근본도 없는 젊은 녀석이 자신과 같은 반열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여겼다. 특히 권지혁의 칼 같은 방식은 자신의 방식과 정면으로 대치되었. 그의 앞에는 태아그룹의 M&A 전략을 총괄하는 조상무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있었다. 회장님, 저희도 미래 바이오의 기술력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진성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자금 투입 시기를 조율 중이었습니다. 조상무가 조심스럽게 변명했. 조율 닥쳐. 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 그깟 종이 조가리 특허 때문에 망해가는 회사를 붙들고 있던 멍청이들이야. 내가 관심 보이니까 권지혁 그놈도 냄새를 맡은 거겠지. 당장 우리도 미래 바이오 인수전에 뛰어들어 진성보다 2배, 아니 3배의 값을 불러서라도 무조건 가져와 하. 하지만 회장님, 미래 바이오의 부실, 채권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입하는 것은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조상무가 만류하려 했지만 박태준의 불호령이 다시 떨어졌다. 내 말에 토달지 마. 돈돈이 문제야. 내가 원하는 건 그 기술이 아니라 권지혁 그놈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거야. 당장 언론에 뿌려. 태아그룹 미래바이오 인수에 전격 참여. 그날 오후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태아그룹이 진성그룹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미래바이오 인수를 선언한 것이다. 명백한 선전포고였. 두 거대 그룹 간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자 미래바이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제 미래바이오 M&A는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두 거인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 되어버렸. 한서연은 퇴근도 잊은 채 자료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미래바이오의 복잡한 채권 관계와 숨겨진 부실 자산을 추적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 태아그룹의 참전 소식은 사무실 전체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젠장. 박태준 그 늙은 여우가 또 끼어들었어. 박 팀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 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태아그룹이라는 이름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 박태준 회장의 악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손에 걸려든 기업들은 기술만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 전쟁이 단순히 숫자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 같은 시각 권지혁은 집무실에서 홀로 체스를 두고 있었. 하얀색 퀸과 검은색 퀸. 그는 검은색 퀸을 들어 하얀색 나이트를 잡았. 태아그룹의 참전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 윤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 대표님, 태아가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자금 싸움으로 가면 저희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권지혁은 체스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 박 회장은 늙었어. 늙은 사자는 이빨이 무딘 대신 목소리만 크지. 그는 미래바이오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냐. 나를 이기고 싶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빛나고 있었.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숫자로 움직일 거야. 그는 윤 실장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 전략기획팀, 실사팀에 전달해. 특히 재무 파트. 이 리스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라고 해. 그것은 미래바이오와 연결된 유령 회사들의 목록이었. 박 회장이 쳐놓은 거미줄이다. 우리는 그 거미줄을 이용해 거미를 잡을 거야. 윤 실장은 목록을 받아들고 감탄했.
권지혁은 이미 태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 실장이 물러나자 권지혁은 다시 체스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얀색 킹을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박태준.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미래바이오 인수 TF팀 사무실은 문자 그대로 서류의 무덤이었다. 며칠째 꺼지지 않는 형광등 불빛 아래 직원들은 카페인과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끝없이 밀려드는 자료와 씨름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다. 그녀의 책상과 그 주변 바닥은 지난 5년간의 재무제표, 각종 계약서, 내부 감사 자료가 담긴 박스들로 거대한 성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커피로 연명한 지 이미 사흘이 넘어가고 있었다. 다른 팀원들은 대부분 태아그룹과의 공개적인 자금 싸움 규모를 예측하거나 미래바이오에 당장 드러난 현금 흐름을 맞추는 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숫자들 너머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표면적인 데이터는 단순히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이면에 훨씬 더 검고 끈적한 것이 숨어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녀는 박 팀장이 지시했던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훑어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이 수많은 용역 계약서 묶음 속 한 이름에 멈췄다. 블루스톤 파트너스. 이름만 그럴싸한, 실체가 불분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였다. 미래바이오는 이 정체불명의 회사에 지난 2년간 매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경영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결과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간신히 찾아낸 몇 장의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듯한 부실한 내용이 전부였다. 이것은 명백한 자금 빼돌리기의 증거였다. 한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부실 경영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미래 바이오의 자산을 헐값에 빼돌려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관련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의 종착지를 추적하던 중 희미하게나마 그 돈이 태아그룹의 한 자회사를 거쳐 세탁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태아그룹이 단순히 시장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부터 미래바이오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인수를 방해하고 헐값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박태준 회장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한서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해 곧장 박 팀장에게 달려갔다. TF팀 전체가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박 팀장의 표정은 태아의 공세에 잔뜩 날이 서 있었다. 팀장님, 긴급히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미래바이오 내부에서 조직적인 횡령 및 배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내밀었다. 이 블루스톤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이 아니라 태아그룹이 의도적으로 미래바이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그녀가 내민 자료를 건성으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는 이미 태아그룹과의 정면 대결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주가를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한서연 씨, 지금 그런 사소한 거 파고들 시간 없어. 어차피 우리가 인수하면 다 정리될 문제들이야. 횡령 배임이 바닥에서 그런 거 하나 없는 회사가 어디 있다고. 서연은 그의 무심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팀장님,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태아가 고의로 부실을 숨기고 있다면 저희가 예상하는 인수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박 팀장은 짜증이 역력한 얼굴로 미간을 찌푸렸다.
신입이라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MA라는 게 원래 이렇게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야.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임무는 인수 그 자체라고. 그 후에 정리는 법무팀이랑 구조조정팀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만 돌아가서 현금 흐름이나 다시 체크해봐. 그는 서연의 보고서를 책상 한쪽으로 가볍게 밀어버렸. 명백한 묵살이었다. 그는 이 신입사원이 경험도 없으면서 괜히 전체판을 흔들려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말아 쥐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모니터의 복잡한 숫자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 머릿속은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이대로 덮었을 때 닥쳐올지도 모를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 그녀는 문득 돌아가신 오빠를 떠올렸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정의로웠던 그는 늘 그녀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었다. 만약 오빠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거대한 불의와 기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넘어선 문제였.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시도였.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 상대는 박 팀장, 자신의 인사 고과를 쥔 직속 상관이었. 그를 건너뛰고 그룹 총수인 CEO에게 직보한다. 그것은 조직 생활의 가장 큰 불문율을 깨는 행위이자 자신의 경력을 통째로 내거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자신의 분석이 틀렸거나 혹은 CEO마저 박 팀장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에 몸서리쳤. 그때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권지혁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 냉혹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빛. 비효율적이군. 그는 고작 보고서 양식의 비효율조차 용납하지 않았.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범죄의 증거와 회사를 기만하는 부정을 그는 과연 용납할까? 그는 20년 근속한 기미사를 단칼에 내쳤던 그 냉혹함으로 이 문제 또한 처리하지 않을까? 한서연은 마침내 결심했.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린다면 그녀는 평생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쩌면 진성그룹이 태아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 그녀는 다시 한번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 별도의 보고서로 정리하기 시작했. 박 팀장이 사소하다며 무시했던 바로 그 증거들을 말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서연은 자신이 밤새워 다시 만든 보고서를 품에 안고 60층 CEO 집무실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비서실을 총괄하는 윤 실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윤 실장은 마침 자리를 비운 상태였. 육중한 집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 그 안에는 진성그룹의 얼음왕이 앉아있을 터였. 그녀가 차마 노크도 하지 못하고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성이는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문이 안쪽에서부터 스르르 열렸. 권지혁이 막 긴급 임원 회의실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문 바로 앞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쥔 채 서 있는 한서연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 그의 무표정한 시선이 곧장 그녀에게 머물렀. 무슨 일이지?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한서연은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 그녀는 어젯밤 내내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전부 잊어버릴 것만 같았.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보고서를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입을 열었. 대표님,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 미래바이오 실사 TF팀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박 팀장님께 보고드렸으나 묵살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묵살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권지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꿈틀했. 그는 대답 대신 하얗게 질렸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녀를 잠시 응시했. 그리고는 턱짓으로 자신의 집무실 안을 가리켰. 들어와. 그리고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던 임원들을 향해 잠시 손짓했. 5분만 기다려. 그는 서연에게 말했. 5분 주지. 권지혁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고요했. 방음 처리가 완벽한 공간은 바깥 세상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했. 한서연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울리는 것 같다고 느꼈. 권지혁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지 않고 방금 전 임원들을 기다리게 했던 창가에 그대로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 5분. 시작하지. 그의 목소리는 시간을 재는 초심처럼 정확했. 한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자신이 밤새워 다시 정리한 보고서를 펼쳤다. 미래바이오의 재무제표를 역추적하던 중 블루스톤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박 팀장에게 묵살당했던 바로 그 자료를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점차 안정을 되찾고 단호해졌. 그녀는 블루스톤 파트너스의 실체가 없다는 증거, 매달 지급된 수십억 원의 자문료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는 점, 그리고 그 자금이 여러 차례의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태아그룹의 한 자회사를 경유하는 흐름도를 제시했.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닙니다. 태아그룹이 의도적으로 미래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고 주가를 조작하여 헐값에 인수하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보고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 그는 어떤 질문도, 어떤 감탄도, 어떤 비난도 내비치지 않았.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꿰뚫어 보는 듯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 무거운 침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혹은 자신을 불신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애가 탔. 그녀는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분석을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짐작할 수 없었. 마침내 한서연이 마지막 차트를 제시하고 입을 다물었을 때 정확히 5분이 지났다. 권지혁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 그의 머릿속은 그러나 그 어떤 애매의 협상 테이블에서보다도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 박태준, 그 늙은 여우가 예상대로 더러운 수작을 부리고 있었. 놀랍지 않았. 하지만 이 신입사원 한서연이 그 거미줄을 발견해냈다는 것은 놀라웠. 박 팀장 같은 무능하고 나태한 자가 사소하다며 덮어버리려 한 진실을 말이다. 그는 한서연이 제시한 증거가 태아그룹이 쳐놓은 거대한 장막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즉각 간파했다. 하지만 그것은 박태준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작점이었다. 동시에 이 위험한 진실을 알아낸 한서연은 이제 거대한 위협에 노출되었. 박 팀장에게 밉보인 것은 사소한 문제였. 만약 태아그룹이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그녀를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권지혁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 그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서준의 동생을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 권지혁은 팔짱을 풀고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 윤 실장. 즉시 내 오피스로.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이 보고서 잘했군. 그 한마디였.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조했지만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부족해. 그가 덧붙였. 이건 꼴이지. 몸통이 아니야. 때마침 윤 실장이 가벼운 노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섰. 그는 권지혁 대표 앞에 서 있는 한서연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 권지혁은 서연이 가져온 보고서를 집어 윤 실장에게 건넸. 지금 즉시 알파팀 가동해. 목표는 태아그룹 박태준 회장과 이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유령 회사 24시간 내로 박태준의 자금주를 낱낱이 파악해.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절대 들켜선 안 돼. 윤 실장의 눈이 순간 커졌. 알파팀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그 존재를 아는 권지혁 대표 직속의 비공식 기업 정보팀이자 그림자 부대였. 그들을 가동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전면전을 의미했. 알겠습니다. 대표님, 윤 실장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서연은 알파팀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방금 오간 대화의 서늘한 무게감을 직감하고 숨을 죽였. 그리고 윤 실장, 권지혁의 목소리가 이어졌. 한서연 씨, 오늘부로 전략기획팀에서 CEO, 오피스 직속, 미래바이오, MA, 특별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내도록. 공식적인 임무는 이번 MA 건과 관련하여 내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역할이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 CEO 오피스 직속 내 대표님, 저는 아직 신입이고.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 서연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기획팀의 박 팀장은 이 사안을 묵살했어. 그런 무능하고 시야가 좁은 팀장 밑에서 효율을 기대할 순 없지. 그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만 그 말은 곧 박 팀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활용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보호였다. 태아그룹의 감시망이 TF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를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권 아닌 60층 CEO 오피스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 또한 그녀가 더 이상 박 팀장 같은 방해물 없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 물론 권지혁은 이런 자신의 속내를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 윤 실장은 권지혁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박태준의 손길이 닿기 전에 핵심 인물을 안전가옥으로 옮기는 것과 같았. 그는 서연을 향해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로 고개를 끄덕였. 한서연 씨, 환영합니다. 즉시 자리 정리하고 60층의 전용 사무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필요한 보안 등급은 5분 내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 입사 3개월 차 신입이 갑자기 그룹의 심장부인 60층 CEO 직속팀으로 불려 올라간 것이다. 박 팀장은 윤 실장의 전화를 받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 그는 자신이 사소하다며 묵살했던 그 보고서가 모든 일의 발단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권지혁의 눈밖에 났다는 돌이킬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단출한 짐을 챙겨 60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 모든 것이 꿈만 같았. 그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온 기분이었. 그녀가 배정받은 특별 프로젝트팀 사무실은 CEO 집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최고의 보안 전문가와 재무 분석가 몇 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 그녀가 막 짐을 풀고 있을 때 권지혁이 사무실을 지나가다 잠시 문 앞에 멈춰섰다. 그는
안을 잠시 둘러보더니 어색하게 서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벼운 목례만 하고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 하지만 서연은 그 무심한 시선 속에서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기묘한 무게감을 느꼈. 그는 그녀에게 말했. 이제부터 모든 보고는 나에게만 하도록. 이것이 권지혁의 방식이었. 그는 다정한 격려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 대신 그는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와 가장 날카로운 무기 권한을 쥐어주었. 한서연은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왜 그가 자신에게 이토록 특별한 예외를 두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을 느낄 뿐이었다. 미래 바이오 인수전은 기묘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공격적인 배팅을 이어가던 진성그룹이 갑자기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연일 권지혁의 침묵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지만 진성그룹의 홍보실은 내부 사정 검토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하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며칠 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 진성홀딩스가 미래 바이오 인수전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빼고 그 자본을 북미의 한 신생 IT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뜬 것이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 수천억 원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권지혁이, 그것도 박태준 회장 앞에서 백기를 든 것으로 보였. 진성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 하하하, 꼴 좋다. 그 건방진 놈 태아그룹의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호탕하게 웃어젖혔. 그는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물고 조상무를 바라보았. 내 이럴 줄 알았지. 애송이는 애송이야. 내가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니까 겁먹고 도망친 게지. 감히 이 박태준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어. 조상무는 조심스럽게 아첨의 말을 올렸. 회장님의 기백에 눌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미래 바이오는 도가내든 쥐입니다. 진성이 빠졌으니 이사회 놈들도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박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잘 됐어. 오히려 좋아. 박 회장의 눈에 탐욕이 번득였. 권지혁 그놈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블루스톤 놈들한테 몸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 이사회가 우리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미래 바이오에 남은 마지막 찌꺼기까지 싹 다 빼내도록 해. 껍데기만 남겨서 헐값에 집어삼키는 거야. 서둘러. 조상무는 즉시 블루스톤 파트너스의 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태준의 지시는 명확했다. 진성의 감시망이 사라진 지금이 미래 바이오의 핵심 특허 일부를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추가로 빼돌릴 절호의 기회였. 그들은 권지혁이 포기했다고 완전히 믿어버렸. 그로 인해 그들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했.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었.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권지혁은 단 한순간도 미래 바이오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 진성의 공식적인 MA팀은 철수했지만 60층 CEO 오피스 직속의 알파팀과 한서연이 속한 특별 프로젝트 팀은 24시간 내내 태아그룹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북미 IT 기업에 투자한 자금은 애초에 MA 예산이 아닌 별도의 투자 예산이었. 그것은 박태준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연막이었.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알파팀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확인하고 있었다. 박태준이 조상무에게 내린 지시, 그리고 블루스톤 파트너스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자금 흐름이 그의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로 떠올랐다.
역시 미끼를 물었.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늙은 사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려왔. 권지혁은 윤 실장에게 지시했다. 박태준이 빼돌리려는 자금 단 한 푼도 놓치지 마. 그 돈이 정확히 박태준의 스위스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 필요해. 그는 단순히 미래 바이오를 인수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에 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재계에서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었. 그의 냉혹함은 이제 박태준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번득이고 있었다. 한편 한서연은 60층의 새로운 사무실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직접 건네주는 알파팀이 수집한 극비의 내부 자료들을 분석하며 태아그룹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전략기획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팽팽하고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박 팀장 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느꼈. 그녀는 이제 권지혁 대표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독대 보고를 했.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 보고를 받는 내내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분석을 그 누구보다 깊이 있게 경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아주 사소한 허점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했. 동시에 그녀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권한을 부여했.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한 늦은 시간까지 서연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완성하느라 책상에 몰두해 있었. 저녁 식사도 걸은 채 집중하던 그녀의 앞 문득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놓였. 깜짝 놀라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윤 실장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 대표님께서 주문하신 겁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식사 거르지 말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죽은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담백한 전복죽이었. 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죽을 받아 들었. 윤 실장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간 뒤 서연은 잠시 멍하니 죽 그릇을 바라보았. 권지혁 대표가 이 전복죽은 돌아가신 오빠가 그녀가 시험 공부로 밤을 샐 때마다 기름진 거 먹으면 속 버린다며 챙겨주던 바로 그 죽이었. 그녀는 문득 자신의 책상에서 유리 파티션 너머로 보이는 CEO 집무실을 바라보았. 권지혁은 여전히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 그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순간적으로 펜을 들어 책상을 탁, 탁, 타닥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두드렸.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저 습관, 오빠가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길 때마다 하던 버릇과 똑같았. 한서연의 가슴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 냉혹한 얼음의 왕,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눈 하나 깜짝 않고 날려버리던 CEO. 그런 그가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축을 알고 어떻게 돌아가신 오빠와 똑같은 사소한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봐온 CEO 권지혁의 모습 뒤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 그 시각, 권지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잠시 서연의 사무실 쪽을 바라보았. 그녀가 죽을 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한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그는 서준의 장례식장에서 교복을 입고 홀로 울음을 삼키던 어린 소녀를 기억했. 서준아,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원수도 내가 갚아주지. 그의 다짐은 얼음장 같은 결의로 차가워졌다. 태아그룹의 박태준 회장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그 비싼 와인의 향기 속에서도 어딘가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았. 권지혁, 그 얼음장 같은 젊은 CEO가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 이상했. 그가
미래 바이오에 쏟아부었던 초기 자본과 시간, 그리고 그의 냉철한 사업 수완을 고려할 때 태하의 자금 공세 하나만으로 백기를 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 그의 의심은 며칠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 권지혁이 북미 IT 기업에 투자했다는 기사는 너무나 시기적절했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처럼 느껴졌. 조상무. 박태준이 조용히 자신의 오른팔을 불렀. 뭔가 이상해. 그 쥐새끼가 너무 조용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조상무는 박 회장의 의심에 내심 동의했. 권지혁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저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래 바이오 건은 저희가 승리한 듯 보입니다만 권지혁의 본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권지혁의 사업적 행보만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 박태준의 눈이 음험하게 빛났. 사업 말고 그놈의 사생활을 다시 파. 샅샅이. 저렇게 빈틈없는 놈일수록 어딘가 반드시 물러터진 구석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야. 돈이든 여자든 아니면 잊고 싶은 과거든. 그놈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 그는 권지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 승리를 만끽할 수 없었. 조상무는 즉시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 흥신 소망을 총동원했. 그들은 권지혁의 공적인 이력서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추적하기 시작했. 그리고 며칠 후 조상무는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들고 박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 회장님,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권지혁의 대학 시절 기록입니다. 보고서에는 권지혁의 유일한 친구로 기록된 이름이 있었다. 한서준. 한서준. 박태준은 그 이름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불쾌한 기억을 자극하는 이름이었.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조상무는 다음 장을 넘겼. 그곳에는 한서연의 사진과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었. 이름은 한서연. 공교롭게도 현재 진성그룹 전략기획팀 소속이었는데 불과 며칠 전 CEO 오피스 직속 특별 프로젝트 팀으로 전례 없는 벼락 승진을 했습니다. 시기가 저희가 미래 바이오 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그제야 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 한서준. 그래. 기억난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 한서준은 몇 년 전 태아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파고들던 아주 성가신 시민단체의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박태준의 심기를 건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 당시에는 그저 귀찮은 파리 한 마리를 치운 정도로 생각했었. 그런데 그 한서준이 권지혁의 유일한 친구였고 이제 그 여동생이 권지혁의 바로 곁에 있다는 말인가. 이런 우연이 있나. 박태준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 권지혁 그놈이 미래 바이오를 노린 게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접근했던 거야. 그 망할 놈의 복수를 하겠다고. 이제 권지혁의 침묵이 완벽하게 이해되었.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 그 계집애가 바로 권지혁의 약점이군. 박태준의 눈에 잔인한 빛이 번뜩였. 그놈이 얼마나 그 계집애를 아끼는지 시험해 봐야겠어. 그는 조 상무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 당장 손을 써. 하지만 절대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지 마. 이건 살인이 아니라 경고야. 그 계집애가 다치는 걸 보면서도 권지혁이 지금처럼 얼음장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보자고. 쥐새끼가 자기가 아끼는 덫에 발이 묶이는 꼴을 봐야겠어. 그는 권지혁을 도발해 그의 본 모습을 끌어내고 싶었. 그 시각 한서연은 60층의 안전한 사무실에서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파팀이 넘겨준 암호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마침내 블루스톤 파트너스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향하고 있었다. 계좌의 소유주 이니셜은 B, D, 조, 박태준이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박태준 회장의 목을 겨눌 완벽한 증거였다. 늦은 밤, 그녀는 마지막 검토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평소라면 윤 실장이 퇴근길을 확인하거나 보안팀이 동행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긴급 사안으로 인해 그녀는 홀로 퇴근길에 올랐다. 그녀의 아파트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서연은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오빠의 습관을 가진 권지혁 대표, 그리고 자신이 밝혀낸 거대한 비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아파트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키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골목길 코너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고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오토바이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오토바이는 그녀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악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오토바이는 그녀의 어깨와 팔을 강하게 들이받고 지나갔다. 그녀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터지면서 서류와 소지품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오토바이는 조금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쓰러진 채 멀어지는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를 망연히 들었다. 어깨가 불에 든 듯 아팠고 팔꿈치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극심한 공포였다. 이것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을 정확히 노리고 돌진한 명백한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 같은 시각 권지혁은 집무실에서 알파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스위스 계좌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지시를 내리려던 순간 그의 개인 보안 휴대폰이 찢어지는 듯한 진동음과 함께 울렸다. 알파 3 한서연 밀착 감시팀로부터의 긴급 호출이었다. 권지혁이 전화를 받는 순간 그는 들고 있던 만년필의 펜촉을 부러뜨렸다. 대표님, 목표 한서연 피습, 현재 위치, 자택 앞 골목, 오토바이 뺑소니로 위장, 경미한 어깨 타박상 및 찰과상, 의식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정한 보고와는 달리 권지혁의 머릿속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로 들끓었. 박태준. 이 개자식이.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 감히 그녀를 건드려 그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을 박태준이 감히 짓밟으려 한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태준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 윤 실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내일 아침 스위스 계좌 관련 모든 증거자료 검찰 특별수사팀에 넘겨 동시에 모든 언론사에 태아그룹 비자금 게이트 터뜨려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듯했. 권지혁의 검은색 세단이 총알처럼 밤거리를 달려 서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마침 윤 실장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마친 서연을 부축해 차에서 내리고 있었.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붕대가 감긴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 기둥에 그림자처럼 기대어 서 있는 권지혁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 그는 평소의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이었. 어둠 속에 서 있었지만 그의 형형한 두 눈은 숨길 수 없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 그가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 서연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쇠를 가는 듯 낮고 거칠었. 그것은 안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확인이었. 억눌린 분노의 표출이었. 서연은 그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네, 네, 그냥 좀 부딪힌 것뿐이에요. 대표님께서 어쩐 일로? 권지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붕대 감긴 팔과 겁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 누구지? 그가 물었다. 누가 그랬지? 서연은 그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오토바이가 갑자기. 권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다치지 않은 쪽팔을 붙잡으려다 주먹을 꽉 쥐었. 그가 지금 여기서 감정을 터뜨린다면 그것은 그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 그는 숨을 깊게 내쉬며 간신히 냉정함을 되찾았. 오늘부터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60층 밖으로 나가지 마. 한서연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서서 권지혁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숨겨지지 않는 분노는 그녀가 낮에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어떤 냉철한 분노와도 차원이 달랐. 그것은 얼음 밑에서 들끓는 용암이었.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불길이었. 그녀의 다친 팔에서 전해지는 통증보다 그의 시선이 주는 무게감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졌다. 대표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병원에서도. 그녀가 애써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권지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는 것 같지 않았. 그는 윤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 그의 턱선이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굳어 있었. 윤 실장, 펜트하우스 1호실. 즉시 준비시켜 최고 보안 등급으로. 네, 펜트하우스라니요. 대표님, 저는 그냥 제 집에서. 서연이 당황해서 반문하려 했지만 권지혁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 그 시선에는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았. 오늘부터 넌 거기서 머물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건 명령이야. 서연은 입을 다물었. 이것은 그녀의 안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제권 안으로 그녀를 두겠다는 선언이었. 그녀는 그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친 그 누군가를 향한 것임을 깨달았. 하지만 그 분노의 여파만으로도 그녀는 숨이 막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진성그룹의 VVIP를 위한 펜트하우스는 병원과도 같은 무균실처럼 고요하고 완벽했. 그녀가 임시 거처에 도착하자마자 권지혁은 단 한마디의 위로나 설명도 없이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섰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 문이 닫히자마지 서연은 거대한 적막감 속에 홀로 남겨졌. 권지혁은 다시 60층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사무실은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는 사령부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 그는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채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섰. 서연의 피습 보고를 받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 박태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윤 실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 그의 유일한 부드러움이 사라진 자리는 뼈를 애는 듯한 냉혹함만이 가득 차 있었.
알파팀, 스위스 계좌와 블루스톤 관련 모든 원본 데이터, 지금 즉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분에 우리 라인으로 전송해. 단 10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홍보팀, 그는 다음 인터컴 버튼을 눌렀. 내일 아침 7시 정각 JTBC와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태아그룹의 유령회사 리스트와 자금 세탁 증거 전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 박태준의 개인 비리가 아닌 그룹 전체의 조직적 범죄임을 부각시켜 여론이 그를 용서할 틈을 주지마.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하며 다비가 없었다. 그는 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충돌하여 산산조각낼 작정이었. 이것은 더 이상 미래 바이오를 차지하기 위한 MA 전쟁이 아니었. 이것은 한서준의 복수이자 감히 한서연을 건드린 대가였. 그의 분노는 이제 가장 정교하고 파괴적인 무기가 되었.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 아침 7시가 되자마자 모든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이 태아그룹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속보 태아그룹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블루스톤 등 유령 회사 통한 조직적 횡령. 뉴스는 권지혁의 홍보팀이 제공한 정확한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를 기반으로 쉴 새 없이 의혹을 쏟아냈. 태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 강남 태아타워의 회장실, 박태준 회장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사색이 되었. 그는 자신이 마시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던졌. 이게 무슨. 조상무 당장 이 기사들 전부 내려. 그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조상무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전화를 붙들고 있었. 회장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찌라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블루스톤을 통해 빼돌린 정확한 액수와 경로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 권지혁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 함정이었다. 박태준은 급하게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려 했. 그가 평생을 바쳐 관리해온 정치권과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지금은 곤란하다는 비서의 목소리 혹은 아예 받지 않는 전화. 권지혁이 터뜨린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강력해서 그 누구도 이 불길에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들었. 오전 10시 박태준이 자신의 법무팀을 닥달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 그곳에는 조 상무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울려 퍼졌. 박태준 회장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은 망연자실한 박태준을 밀치고 들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비밀 장부가 숨겨진 금고와 비자금 담당 서버로 향했.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한서연이라는 약점을 건드린 순간 권지혁이라는 악마를 깨워버렸다는 것을. 권지혁, 이 교활한 놈. 그의 절규는 사무실을 가득 메운 서류 더미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 있던 한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 대신 벽걸이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 그녀는 태아타워 1층 로비가 수많은 기자들과 검찰 수사관들로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 화면 속에는 그녀가 밤새워 추적했던 블루스톤 파트너스의 로고와 자신이 직접 그렸던 자금 흐름도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떠 있었.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 어젯밤 자신을 덮쳤던 그 오토바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권지혁의
그 불타는 듯한 눈동자.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 권지혁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 그것은 이 거대한 반격의 방아쇠였다. 그가 휘두르는 냉혹함이라는 칼날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였음을 깨달았. 60층 집무실. 권지혁 역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 그의 표정은 어젯밤의 격렬한 분노가 모두 사라진 채 다시금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쓰고 있었.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 그는 태아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배경 음악처럼 들으며 조용히 인터폰을 눌렀. 윤 실장, 미래바이오 이사회, 지금 즉시 소집해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안건으로. 전쟁은 이제 막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 태아그룹의 주식 시세 표시판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 하한가 개장과 동시에 단 한 주의 거래도 체결되지 않았. 산더미처럼 쌓인 매도 주문만이 한 제국의 완벽한 몰락을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었. 하룻밤 사이에 터져나온 태하 게이트는 대한민국 금융시장 전체를 단 몇 시간 만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태준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였.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는 검찰에 포위된 요새가 되어버린 강남 태아타워 앞을 생중계하고 있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황제처럼 군림하던 박태준 회장이었. 그런 그가 수사관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진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에 잡혔. 권지혁, 그놈의 음모야라고 외치는 그의 절박한 절규는 기자들의 무자비한 셔터 소리 속에 처참하게 묻혀버렸. 그 모든 혼돈과 정반대로 진성그룹의 기자회견장은 차갑고 질서 정연한 침묵에 잠겨 있었.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각, 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 방금 치열한 전투를 끝낸 장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흠잡을 데 없는 짙은 네이비색 수트 차림이었. 그의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 그가 마이크 앞에 섰다. 사방에서 플래시가 폭발했지만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 그는 그 소음이 잦아들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낮고 통제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 오늘 우리는 부패가 야기한 필연적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장악했. 그는 단 한 번도 태아그룹이나 박태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단어는 패배한 적장의 심장에 밝히는 비수와도 같았.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진성홀딩스는 금일부로 미래바이오 인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그 단어의 무게가 기자들 사이에 퍼져나가도록 했다. 하지만 그가 덧붙였.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고려했던 적대적 M&A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자금 유출과 주가 조작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유망한 기업을 정상화하고 선량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인수입니다. 그의 선언은 충격적이었. 그는 침략자가 아니라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즉시 윤 실장이 준비한 스크린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 진성그룹은 즉시 긴급 운영 자금을 투입하여 미래바이오의 부채를 정리하고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에 관련된 모든 R&D 활동과 고용을 100%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태아그룹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에 대한 구제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 그제야 시장은 권지혁의 냉혹함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무자비한 탐욕이 아니었. 그것은 환자의 몸을 구하기 위해 정확하게 암세포 박태준만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은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이었. 그는 박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했. 그가 불법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단칼에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연은 온몸에 거대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 어젯밤 자신의 상처를 보고 이성을 잃은 듯 분노하던 그 남자. 그 격렬한 분노가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만천하에 완벽한 공개 처형을 집행하고 있었. 그녀는 드디어 깨달았. 그의 냉혹함은 세상을 향한 그의 무기이자 갑옷이었. 그의 분노는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폭발했으며 그의 부드러움은 오직 자신에게만 허락된 것이었. 그녀는 TV 화면 속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그 남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 그가 휘두르는 냉혹함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가장 뜨거운 보호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테아타워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차가운 조사실. 박태준은 자신의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자료들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한서연이 찾아내고 알파팀이 완성한 자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향하는 완벽한 자금 흐름도였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보루, 그가 평생을 관리해온 정관계, 인맥들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후였.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 근본도 없는 젊은 애송이의 손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 그는 권지혁이 처음부터 미래 바이오라는 미끼를 던졌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계획되었음을 깨달았.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 기자회견은 권지혁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되었다. 진성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불합리한 시장의 폭력에 노출된 기업들을 보호하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것은 승자의 선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포고령이었.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혼란에 빠졌던 주식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 태아그룹의 몰락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진성그룹이라는 강력한 구원자의 등장에 미래 바이오의 주가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 모든 것이 권지혁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 그는 박태준의 시대를 끝내고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태아그룹 게이트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지 몇 주가 흘렀. 박태준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받았.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공중분해되어 채권단 관리하에 뿔뿔이 흩어졌.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 진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미래바이오는 기적적으로 회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 한서연은 여전히 진성 VVIP 펜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권지혁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보호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미래바이오의 경영 정상화 프로젝트에 원격으로 참여했.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여전히 이곳에 머물게 하는지 알 수 없었.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내부 인터폰이 울렸. 윤 실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한서연 씨, 낮고 익숙한 목소리. 권지혁 대표였. 지금 내 집무실로 올라오도록.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업무 지시와는 다른 미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 서연은 가슴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내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60층 CEO 집무실 문 앞에 선 것은 거의 한 달 만이었. 마지막으로 이 방을 찾았던 날,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경력을 걸고 비리를 고발했었다. 지금 그녀는 그 전쟁의 승리 주역 중 한 명으로 다시 이 문 앞에 섰.
그녀가 가볍게 노크하자 들어와 라는 대답이 들려왔. 집무실 내부는 여전히 거대하고 고요했지만 공기는 달랐. 이전의 살얼음판 같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권지혁은 평소처럼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지 않았.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등을 보인 채 서 있었. 서연은 방 중앙에 멈춰 서서 조용히 그를 기다렸.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시장을 꿰뚫어 보던 날카로운 칼날도 자신을 다치게 한 적을 향했던 불타는 분노도 아니었. 그것은 아주 평온하며 어딘지 모를 슬픔과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 미래 바이오건 수고 많았어. 한서연 씨의 날카로운 분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박태준의 함정에 빠졌거나 혹은 그를 제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렀을 거야.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공식적인 칭찬이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 권지혁은 책상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 대신 그는 집무실 한쪽에 놓인 그녀가 한 번도 주목해 본 적 없는 작은 사이드 테이블로 걸어갔. 그 위에는 화려한 트로피나 상패 대신 아주 단순하고 고풍스러운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액자를 집어들고 잠시 아주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한 손길로 그것을 바라보았. 그리고 그는 그 액자를 돌려 서연에게 보여주었. 서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청년이 대학 졸업 가운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 한 명은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장난기 많아 보이는 권지혁이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오빠 한서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사진 속에서 권지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웃고 있는 그 남자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친오빠 한서준이었.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 그녀는 비틀거리며 액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 권지혁이 그녀에게 액자를 건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고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을 어루만졌.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을 향했던 그의 기묘한 친절, 엘리베이터에서의 조언, 자신이 좋아하던 전복죽, 그리고 펜을 두드리던 그 습관, 그것은 권지혁의 습관이 아니었. 그것은 오빠 한서준의 습관이었다. 서준이 형은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낮고 부드러우며 깊은 슬픔에 잠긴 톤이었. 대학 시절 나에게 유일한 친구였. 가족이었고 형이었어. 그는 서연이 혼란에서 벗어날 시간을 주려는 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 그는 고아로 자라 오직 성공만을 위해 얼음처럼 자신을 무장했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한서준이었다고 했. 그들은 함께 꿈을 꾸었.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맹세했. 서준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었. 자신은 그런 서준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CEO가 되기로 약속했. 형의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권지혁의 목소리가 굳어졌. 형은 당시 태아그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었지. 나는 직감했어. 박태준이 형을 죽였다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저 내 심증과 분노뿐이었지.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 나는 형의 장례식장에서 멀리서 교복을 입고 울고 있는 널 봤어. 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 그때 맹세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의 복수를 하겠다고. 그리고 형의 유일한 가족인 너를 내가 지키겠다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가 그녀를 60층으로 끌어올린 것은 파격적인 승진이 아니라 박태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조치였다. 그가 그녀에게만 보여주었던 그 미묘한 배려들은 모두가 죽은 친구를 향한 그의 깊은 부채감과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모르는 척 냉정하게 대하려 했지. 네가 내 약점이 되는 것을 박태준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가 고백했다. 하지만 그놈이 결국 널 건드렸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의 냉혹함은 박태준을 향한 복수심이었고 그의 분노는 그녀를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공포였다. 한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오빠의 얼굴과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얼음의 왕, 냉혹한 CEO, 그 모든 가면 뒤에 그녀의 오빠를 잃은 깊은 상실감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수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한 남자의 고독한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권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다 공중에서 손을 멈췄. 그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 그 손길은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 그것은 오빠의 친구 권지혁의 손길이었. 미안하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까봐.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하고 차가운 얼음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 그녀는 그가 왜 그토록 냉혹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은 그 냉혹함 속에서 단 한 줄기 따뜻함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는지 온전히 이해했.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시장에 격렬했던 폭풍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다. 박태준의 태아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자리는 법과 원칙을 앞세운 진성그룹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기적적으로 부활에 성공한 진성, 미래바이오가 있었다. 진성그룹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권지혁의 냉철한 구조조정, 그리고 한서연을 필두로 한 경영 정상화, TF팀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 미래바이오는 불과 반년 만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다. 태아그룹이 빼돌리려 했던 알츠하이머 신약은 마침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60층 펜트하우스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미래바이오 경영기획실의 최연소 팀장으로 정식 발령받았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핵심 인재로서 죽어가던 기업을 살려낸 주역으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능력은 오빠의 후광이나 CEO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미래바이오의 성공적인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주주총회장. 단상 위에서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사람은 바로 한서연 팀장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 데이터와 향후 RD 로드맵을 막힘없이 설명하며 주주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불안하거나 긴장하던 신입사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맨 앞줄. 이 사회의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권지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얼굴로 단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이 제시하는 데이터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했. 그의 모습은 여전히 진성그룹의 냉혹한 얼음의 왕 그 자체였. 주주들은 그의 포커페이스에서 어떤 만족감도 읽어낼 수 없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권지혁은 그제야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식적인 멘트를 남겼. 훌륭한 성과였어. 한 팀장, 다음 분기 목표치도 기대하지. 그의 목소리는 공적이고 차가웠. 서연은 단상 위에서 그를 향해 가벼운 목례로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거리감만이 존재할 뿐이었. 회의가 끝나고 모든 임원과 주주들이 빠져나간 뒤 한서연은 자신의 자료를 챙겨 회의실을 나섰. 복도에서 윤 실장과 마주쳤. 윤 실장은 이제 그녀를 훨씬 더 부드럽고 존경 어린 눈빛으로 대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팀장님, 대표님께서 먼저 주차장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잊지 않으셨지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은 평소처럼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비즈니스 수트가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두 남녀가 나란히 강변을 걷고 있었다. 검은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권지혁과 하얀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한서연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표와 팀장이 아니었. 얼마 전 서연은 오빠의 사진이 있던 그날 이후 그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었다. 이제 저를 계속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권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었. 아니, 이젠 지혁 씨라고 불러. 그 호칭의 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졌음을 의미했.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걸었. 차가운 강바람이 불자 지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 서연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려 하자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 그 행동은 낮에 주주총회장에서 보았던 냉혹한 CEO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오직 그녀만이 아는 다정함이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무리의 여대생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 어머, 저 사람 진성그룹 권지혁 대표 아니야. 대박. 실물이 훨씬 잘생겼. 근데 표정 봐. 진짜 소문대로 얼음 왕자네. 옆에 있어도 무섭겠다. 그들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 권지혁은 그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차단한 듯 보였. 여대생들은 그의 냉담함에 주눅이 든 듯 서둘러 두 사람을 지나쳐갔. 서연은 자신 때문에 그가 또다시 구설에 오르는 것이 아닐까. 잠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완전히 지나가고 다시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권지혁이 걸음을 멈췄. 그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는 서연과 눈을 맞췄.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하다는 남자의 입가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 그 미소는 오직 그녀만을 향한 것이었. 신경 쓰지 마. 그가 말했. 내 세상의 소음은 네가 아니면 끌 수 없어. 그는 서연의 붕대를 풀었. 이제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해진 팔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 그녀는 이제 알았. 그는 세상 전부를 향해서는 여전히 가차없고 냉혹한 CEO일 것이다. 그것이 그가 자신과 진성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부드러움, 그의 유일한 미소, 그의 유일한 따뜻함은 오직 자신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강변을 걷기 시작했. 저 멀리 진성 미래바이오의 로고가 빛나는 마곡의 RD센터 건물이 보였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지켜낸 희망의 상징이었. 진성그룹의 새로운 새벽이 발각. 두 사람의 시간도 이제 막 진짜 시작되고 있었.